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제8호 이소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신 거고 초등학교는 안산, 중학교는 시흥, 고등학교는 안양. 지역구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걸 모든 걸 계획하고 예. 골라 잡기만 하시는 딱 좋네요. 제가 정말 타고났네요. 유독 동물하고 식물도 좋아하셨다는데 비가 오면은 지렁이들이 아스팔트에 막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걸 어디서 이제 찾아서 조금 이렇게 풀밭으로 옮겨 뭐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국내 유일의 본격 정치 예능 의사소통 TV 시작합니다. 원장 주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제8호 국내 최고의 기후환경 전문가 이소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력이 화려하신데요. 이 양력을 저희 부원장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오늘 되게 화려하시네요. 네. 85년생, 올해 36이고요. 부산에서 출생했고 안산 덕성초, 시흥 서해중, 안양 배경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신 재원입니다. 51회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서울대 법학과에서 환경법을 전공했으며 석사를 수료했고요.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팀 변호사였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부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회 감사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민관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위원,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TF 자문위원까지 맡고 계십니다. 와, 이거 몇 개요, 이거 직책이? 아니, 간략하게 하라니까. 아니, 간략하게 한 거예요, 최대한. 너무 경력이 화려하셔가지고 더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양력을 저희 부원장이 쭉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양력을 한 2개만 뽑으라면 일단 기후솔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동료들하고 3년 전에 만든 환경단체예요. 예. 아무래도 제가 만든 단체니까 작은 단체지만 이제 애정이 많이 네네.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열심히 했던 일이 국가기후환경회의라고 하는 네. 이제 범국가기구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감 정책을 만들고 정부에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예. 또 정부가 이제 그걸 이행해 주시고 이러는 과정들이 좋은 경험이었고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2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그럼 기후 솔루션의 파운더시네요. 창립자. 네네. 근데 왜 부대표를 하십니까? 대표를 같이 하는 이제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예. 저 혼자 다 해먹을 순 없잖아요. 원래 모름지기 대표보다 부대표가 훨씬 좋아요. 네. 실권을 갖고 있는데 엄청 부담스럽진 않은 딱 좋은 자리. 근데 사실 어제부로 네. 그 2가지 다 그만뒀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만두셔야만 하는 거죠, 이거는? 네네.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애착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부산에서 태어나신 거고 네. 초등학교는 안산, 중학교는 시흥, 고등학교는 안양, 대학은 서울인데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신 이유를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왠데요? 어떻게 아시죠? 지역구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네. 이걸 모든 걸 계획하고 예.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디로 나가실 거예요? 자, 그건 뭐 저만의 생각이었고요. 이제 이렇게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신 그런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셔서 이제 네. 어머니랑 단 둘이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성실하고 이제 열심히 사셨는데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이제 저학력 여성 노동자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이거나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간병 이제 도우미 일을 하시거나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 보증금이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되는 이제 월세 예. 네, 많이 옮겨 다니면서 살았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머니가 뭐 아프시거나 뭐 한 기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좀 친척 집에서 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척이 있는 부산에도 살았다가 뭐 안양에도 예. 살았다가 뭐 그렇게 좀 많이 옮겨 네. 다녔었어요. 심지어 친지도 다 했네요. 전국별로. 이 골라 잡기만 하시면 돼요. 딱 좋네요. 제가 정말 타고났네요. 그리고
그러면 엄마하고 단둘이 사셨으면 네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직장에 가신 다음에 그때는 혼자서 그냥 밥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그렇게 지내신 건가요? 그랬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는 네. 어머니가 그 직장에 나가시면서 저를 동네 슈퍼나 아니면은 뭐 주인집, 네. 뭐 이웃 집에 많이 맡기시고 나가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서 막 밥도 얻어먹고 하루 종일 TV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금방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 뭐 네. 눈치도 잘 보고 뭐 누구 이제 설거지도 잘 도와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네. 생존 사회성 같은 게 어렸을 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려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유독 동물하고 식물도 좋아하셨다는데 에피소드가 따로 있을까요? 근데 이게 좀 유별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비가 오면은 네. 지렁이들이 아스팔트에 막 많이 나오잖아요. 비가 딱 그치고 햇빛이 나면은 금방 말라 죽거든요. 예. 이제 다시 풀밭으로 가기는 너무 멀고 네. 근데 이제 걸어가다가 그렇게 그 비 내리고 나서 그렇게 아스팔트 도로나 인도에 지렁이가 나와 있으면은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거를 어디서 이제 찾아서 조금 이렇게 풀밭으로 옮겨 주거나 네. 저는 에피소드에서 병아리나 뭐 햄스터 정도까지는 나올 줄 알았는데 지렁이가 아주 굉장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유년 시절은 되게 똑똑하고 착한 애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언제 운동권이 됐어요? 그건까지는 아니고 그냥 운동에 참여하신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부근에 네.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셨었어요 한동안. 네, 네. 그래서 외삼촌 집에 맡겨져서 이제 살았던 기간이 있는데 네. 그 외삼촌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진보적인 분이셨어요. 예. 그래서 집에 막 사회과학 서적 같은 것도 많았고 이제 뭐 신문도 좀 진보적인 신문을 네. 구독하시고 뉴스도 이제 자주 보시고 하는 분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살면서 맨날 신문도 보게 되잖아요. 네. 심심하니까 보고 뭐 책도 좀 꺼내서 보고 하면서 이제 사회 문제, 어떤 진보적인 이슈 이런 거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그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회가 너무 잘못되고 부조리하다는 이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만 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맨날 신문하고 뉴스만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이제 하고 싶은 에너지 같은 게 있었고 해보자 이렇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참여연대로 가셨던 거예요? 그냥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그때 라디오 방송에서 네. 참여연대가 회원 모집하는 라디오 광고를 했었어요. 예. 문구가 하나 이제 흘러나왔는데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 말에 그냥 그때 끌렸던 것 같아요. 전화로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 모임 이런 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을 거잖아요. 뭐 신입 회원 모임 네. 네. 이제 학교 끝나고 막 지하철을 타고 처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셨는데 네. 이렇게 사회 참여하시면서 공부는 또 어떻게 홍준관대 법대를 무려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원래 잘하는 애들이 놀고 다 놀면서 공부를 잘해요.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운도 좋았고 네. 그 영어랑 수학 같이 이제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과목은 잘 못했고요. 사회 활동하고 막 글도 쓰고 여기저기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국어랑 사회는 공부 안 해도 잘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랬구나. 어렸을 때 신문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네. 있고요. 그때 이제 뭐 역사도 좋아하고 네.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사회 덕분에 겨우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날개를 달으셨겠네. 사회 참여하는데 고등학생 때는 제약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일단 이제 법대를 선택한 이유 자체가 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이나 사회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된다. 어떤 정책이 도입돼야 된다. 이런 운동이나 캠페인에 막 참여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법을 알아야지 좀 사회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법 공부는 근데 열심히 사실 안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안 했는데 네네. 근데 결국 고시를 통과하신 거 아니에요? 고시 준비는 몇 학년 때 시작하신 건가요? 대학교 4학년 때 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네. 진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사법고시 준비를 안 준비 안 하신 거예요? 하셨네요. 네, 그때까지는 다른 활동에 훨씬 관심이 많았죠. 그러면 그렇게 활동 잘 하시다가 고시를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환경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나서 전국을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 분쟁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새만금도 있고 네. 뭐 원전 지역도 있고 철새 도래지인데 대교를 건설하려고 아, 해서 네. 이제 분쟁이 있었던 부산의 을숙도 같은 지역도 있고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싸우는 지역도 있고 그랬는데 네, 네. 그 지역들을 이제 막 돌아다녔었거든요. 환경 운동에 관심이 생기면서. 근데 그 중에서 경남 함양에 있는 네. 작은 산골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다 밀고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에 뭐 수십 년 그냥 태어나서부터 쭉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머리띠를 두르고 골프장 짓지 마라, 나는 여기서 못 나간다, 이제 이런 싸움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싸움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곳에 갔었거든요. 헌법 소원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법대생이니까 법을 아, 엄청 네. 잘 알 줄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 뭐 공부는 내팽개 뒷전이고. 치고 맨날 네.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법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법대생인데.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뭐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가 있던 선배한테 연락을 해서 네, 네. 막 물어보고 네. 뭐도 막 보내달라고 하고 자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도와드렸었는데 그게 굉장히 짧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정말 뭘 맡고 싶다, 뭘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마음은 엄청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는 게 없구나. 네. 뭔가 나한테도 무기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네. 시작을 했었죠. 그럼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운동의 연장선에 있었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런 계기였고, 제가 고시 공부할 때 힘든 시간이거든요. 네. 아침부터 밤까지 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도 모르는데 매일 공부해야 되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는 이런 뭐 글 같은 거를 포스트잇에 붙여서 네네. 다들 이렇게 책상에 붙여놓고 하거든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잠들면 죽는다 이런 걸 붙여놓기도 하고. 정부가 아닌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나는 환경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도서관에 앉아 있잖아요. 네. 이게 조금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포스트잇에다가 네. 나는 지금 그 도서관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거다, 막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네. 제가 이거 공부해서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런 일에 쓰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언젠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야 라고 네. 이렇게 써서 붙여놓기도 그랬군요. 하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인재 영입 그날 말씀하실 때 김앤장이 국내에서는 환경 분야가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를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근데 들어가기 어려운 데잖아요, 여기. 일단 사법연수원 때 실수로 시험을 좀 잘 봤었어요. 실수로. 네네. 역시 벨놈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실수를 해서 네네. 시험 잘 봤고, 그래서 제안이 왔었는데 네. 사실 고민이 많았죠. 왜냐하면 환경단체에 들어가서 바로 일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일을 해보고 뭔가를 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어쨌든 환경이라고 하는 게 오염물질이든 뭐든 이렇게 배출하는 기업이 항상 당사자, 주인공이거든요, 환경 문제는. 네. 그리고 모든 오염이나 배출이나 이런 거는 이제 경제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기업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거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할 때 마음속으로는, 물론 이제 그 회사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딱 5년 동안 여기서 많이 배우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이해를 이제 얻고 5년 이후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자, 이렇게 네. 마음을 이제 아,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로펌에 들어가실 때도 시한부로, 그러니까 스스로는 나는 여기는 시한부다 하고 들어가신 거네요. 네네, 회사에서는 몰랐을 거예요. 뼈를 묻을 아이 같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속으로는 이제 카운트다운을 아, 하고 있었죠. 네. 들어갈 때는 원래 그런 거죠. 네네. 선생님도 지금 병원에 뼈를 묻으실 거잖아요. 묻어야죠. 그죠? 네. 묻어야죠. 근데 요즘도 조금씩. 저도 묻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국내 최고 최대 로펌이니까. 되돌이켜보면 지금 평가를 해보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던 그 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배운 게 정말 많고 그 이후에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정책, 비영리, 이제 사회활동 하면서 그때 배웠던 것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홍보가 돼서 뼈 안 묻으신 거 그거 다 상쇄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홍보 많이 된 것 네, 같아요. 어쨌든 그 로펌 분들께는 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가장 소중한 경험 중에 하나가 기후솔루션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비영리 환경단체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원인이 석탄, 석유, 가스 같은 이제 화석연료를 태울 때 이 네. 온실가스랑 대기오염 물질이 다 발생하거든요. 대기오염 물질은 이제 우리가 네.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 두 가지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석탄화력 발전소를 감축하는 거 그런 일들이 이제 주로 했던 일입니다. 변호사님 전기차 타시겠죠? 저 차가 없습니다. 운전을 차를 못합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휘발유차를 타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여기에 간사를 맡으셨네요. 의장은 누구신가요? 위원장님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님이시고요. 네. 저는 그 저감 정책을 세우는 전문위원회의 간사였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영향이 훨씬 큰 때가 있고요. 네. 어떤 계절에는 국내 요인이 훨씬 큰 계절이 있어요. 예. 뭐 기상이나 바람의 방향이나 뭐 대기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국내 요인이 훨씬 큰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영향이 너무 큰 때에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는 작아 보일 수도 네.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2% 3%밖에 안 줄어들고 하면은 이제 이거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실은 미세먼지 때문에 모두가 너무나 고통받고 피해를 네.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영향이 클 때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내적으로 이걸 줄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평상시에 이 국내에 여러 가지 배출을 줄여놓으면은 이게 365일 대기오염은 있거든요. 그리고 네. 고농도인 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호흡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 농도도 중요하거든요. 예. 고농도가 아닌 날에 어느 정도 이제 농도를 유지하는지도 중요한데 이 평상시에 배경 농도를 줄여놓으면 국민의 건강 편익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혹시 미세먼지랑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결심이랑 연관이 있나요? 제가 이 관련된 일을 하면서 국회랑 일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작년에 미세먼지를 단기적으로 올겨울에 줄일 수 있는 단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거대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네. 근데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서 결국에는 올겨울에 이제 12월부터 정책을 시행해야지 미세먼지를 확 줄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12월 전에 시작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올 겨울에도 사실 과감하게 줄이지 못하고 지금도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과 뭐 경험을 통해서 이게 좋은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정말 거의 없구나 이런 답답함 같은 것도 많이 느꼈었고 또 항상 이제 의원님들이나 보좌관님들께 이제 정책을 설명하고 뭔가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거칠 때도 이게 내가 직접 하면 설명을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직접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답을 또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 이게 제가 영입식 날 봤거든요. 생중계로 네. 봤더니 이제 그때 말씀이 민주당 사람들하고 협업을 했을 때 뭔가 제일 잘 됐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제가 네. 기억합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 정당하고 일을 해봤지만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가장 이 케미가 맞았다고 할까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나 산업에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익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가장 동의를 잘해주시는 게 네. 민주당 의원님들이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니까 같이 이제 협심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그러다가 정말 뭐가 바뀌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몇 번의 경험들을 하면서 이 민주당이랑 일을 하면 뭐가 이렇게 좀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환경 전문가이시지만 동시에 청년이기도 하고 네. 민주당이 영입할 때는 그 요소도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청년 정치는 어떤 걸 고려하고 계세요? 제가 느낄 때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이제 높은 집값으로 네. 상징되는 이제 사회의 거대한 벽이 청년들 앞에 있는 거, 네. 이제 그로 인한 좌절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시야는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공부도 뭔가 더 기회가 많이 있었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훨씬 더 이제 시야도 넓어지고 했는데 기회는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불일치에서 오는 박탈감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큰 두 가지 문제라고 저는 네. 느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30대 국회의원이 아마 딱 3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1%인 거잖아요. 청년은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네. 중요한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에 가게 된다면 그 소통 창구가 되는 거고, 또 이번에 워낙 청년분들이 많이 도전하실 거기 때문에 2030 의원단 이런 거를 만들어서 청년 네. 문제를 당사자로서 고민하고, 네. 또 주변에 청년 속해 있는 또래 집단이 청년 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소통하고 소통 창구가 되면서 이제 정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시면 법안을 이제 실제 내겠다. 그러면 뭐 1호 법안 생각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석탄 발전소 감축 법안을 오. 만들 겁니다. 석탄 발전소가 아주 큰 거 말고 일반적인 작은 것도 네. 경유차 수십만 대가 배출하는 양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거든요. 네. 온실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 석탄 발전소가 딱 60기가 있어요. 네. 60개밖에 없는데 그게 국가 전체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고요. 국가 전체 미세먼지의 10%가 넘는 양을 배출하는 엄청난 배출원이거든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오래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나 법적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1호 법안으로 이 엄청난 오염원인 석탄 발전소를 정부가 네. 감축하고 없앨 수 있는 이 절차와 방법과 이제 법적 근거를 담은 석탄 발전소 감축 법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날 때 영입된 인재분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저희의 이제 이런 걸 내리거든요. 근데 부원장이 내립니다. 시험인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괜히 관심이 조금씩 생겨요. 말씀하시는 거에 조금씩 젖어들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압으로 젖어드는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온실가스를 이렇게 밀어내기 위해서 옛날에 한때 유행했었는데 산소 같은 여자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행 안 하는데 잘 모를 텐데 산소 같은 후보 마음에 드십니까? 오, 괜찮다. 과분합니다. 산소 같은 후보 온실가스 싹 밀어낼 수 있도록. 좋습니다. 선생님 일단 됐고요. 차나 바꾸세요. 자, 일단 차나. 오늘 결론은 산소 같은 후보
이소영 변호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